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세종 포럼 제7차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예술 여행으로 만나는 러시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유럽 문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실 분은 러시아 유럽 문화교육원 원장으로 계신 전상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워낙 전 원장님은 세계의 문화, 특히 러시아 문화,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히 이 러시아 문학,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걸출한 불세출의 문인들을 배출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중심으로 그냥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문학을 담고 있는 여행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전상규 원장님의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어느 분야를 해드리는 게 또 좀 더 흥미로울까, 또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강의가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방대한 땅의 나라고, 또 그 땅에서 일궈낸 예술, 문학 등등의 범주가 또 워낙 넓습니다. 그 땅으로만 말해도 우리 한반도의 101배의 크기고, 그러다 보니 워낙 넓다 보니까 자국 내 한 나라의 시차가 동쪽과 서쪽으로 시차만 하도 8시간, 그리고 계절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러시아 그 토양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문학 파티의 거장 한두 분과 또 미술 파티의 한두 분, 이런 분들을 좀 더 느끼고 배우고자 많은 작가분들을 모시고 현지에 기행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며칠 뒤에, 오늘이죠. 오늘이 아마 누리호인가 아마 발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과학 기술도 실제 전부 러시아에서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한 거니까, 초창기에 가가린이 우주에 갔고 등등으로는 많이 아시니까, 과학이 그만큼 또 앞선 나라였고, 또 문학은 저희들이 볼 때 초기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등등 워낙 거장들이 많습니다. 그 문학이 영화로도 많이 재탄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특히나 좀 많이 더 알려진 작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기행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러시아의 이런 내용을 다룰 때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왜곡된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 가서 봤을 때하고 왜곡됐다는 건 뭐냐 하면, 저도 방공 교육을 잘 받은 세대인데, 80년 말에 러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곳이 전부 빨간색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 근데 가서 봤더니 빨간색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공 교육에서 오는 모순된 것도 있고,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일제 강점기에 주로 일본을 통한 일본 서적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 오는 한계나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실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또 짧게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문학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그 E.H. 카의 그 책을 보면 거기서도 돌스토옙스키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그 자본주의 영국 중심에서 쓰고 번역한 책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자본주의 우위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그 돌스토옙스키의 부인의 어떤 자선적인 책을 보면은 실제 가까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던 그 부인이 쓴 시콜콜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제가 추천 도서로 올려놓은 이런 책을 통하고 또 제가 썼던 수필 내용의 글을 짧게 읽으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액기스를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또 와닿는 감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왜곡된 지식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그걸 다 이해하셨을 때 그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알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제가 오늘 압축한 내용은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먼저 기행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기행이니까 여행과 관계된 내용이고 하다 보니 그러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기차나 그 버스로 한 2시간 40분 정도를 가면 툴라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남쪽에. 그 툴라라는 그 도시 안에 그 야스야나 볼야나라는 그 러시아 말로 그 톨스토이의 그 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톨스토이가 거기서 성장했던 농장이죠. 그 대농장. 물려받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영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딱 보면 입구에 참 특이한 게 그 우리나라 말로 우리 글로 안내가 다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다녀갔다는 얘기고 한국 사람들이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또 그래서 아마 그 톨스토이 작품이 영화로 됐을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얼핏 TV에 보니까 전쟁과 평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이른 나이에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으로 사실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떼돈을 벌었죠. 그러다 보니 너무 빠른 나이에 너무나 많은 거금을 벌다 보니 이것이 또 거꾸로 톨스토이가 후반 분야의 인생을 조금 망치는 그러한 또 요인이 됩니다. 사실 톨스토이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책을 썼다,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여유로운 경제를 누리면서 작업하다가 자살에 대한 충동도 많이 느낀 작가고요. 또 자식이 또 많았습니다. 실제 13명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이 작가를 좀 사적인 자리에서 망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문란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면서도 살아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도역에서 객사를 하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재산 상속 문제로 나와서 철로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말로가 그런 거고 또 마지막 후반 분야에 가서 인생에 대한 어떤 고뇌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 전통 종교 정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면서도 자기만이 삶에 대한 고뇌에 답을 얻지 못하고 나서 결국에는 종교도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 지금까지 톨스토이는 러시아 종교로부터 파문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제가 러시아를
한 100번 이상을 다녀왔을 겁니다. 그 많은 방문 속에서 묘하게도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층, 조금 중년까지의 층은 이 톨스토이에 대한 작품을 또 잘 모릅니다. 그 아주 참 놀라웠는데 왜 그랬나라는 걸 내가 물어봤더니 많은 답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얘들은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를 훨씬 더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그 왜냐? 아무래도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적인 글을 소재로 해가 글을 많이 썼고 그래서 러시아다운 작가로 걔들은 좋아하고요. 톨스토이는 오히려 유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인물을 비교할 때는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톨스토이보다는 가난과 궁핍에서 마지막까지 살다 간 도스토옙스키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인식이 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저한테는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특이했고 결국에는 톨스토이가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알려면은 러시아의 시내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톨스토이가 겨울이 오면은 영지가 워낙 춥기 때문에 잠깐 피신해서 도시에 와서 안락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모스크바 시내에 쓰던 그 공간을 지금은 이름이 톨스토이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규모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또 툴라라는 그 지역의 영지에 가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구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안내 표시판도 특이했고요. 그 안에 가서 톨스토이의 무덤을 찾으려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허덕이는데 혼자 가서는 그 무덤을 못 찾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넓은 영지 제일 끝에 가면 영지가 넓어서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는 유언 때문에 딱 끝에 한 평 규모로 아주 정말 한 평 정도 규모로 무덤이 있습니다. 나지막하게 있는데 그 테두리에만 철로 이렇게 그어놨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푸른 숲으로 우거지고요. 겨울에 가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진짜 인간의 어떤 삶 이후에 오는 그 허망함, 그 세계의 대작을 남긴 톨스토이인데도 마지막에 한 평 땅 속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이 많은데 물론 대작을 쓴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많겠죠. 그러나 아까 비판받는 면에서는 뭐 종교에서 파문당하거나 또 좀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 좀 어떤 문란했던 거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좀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톨스토이가 또 존경받는 거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즉 무지한 농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어서 그 농노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든지 또 그런 면 그리고 또 이 지주 중심의 러시아 사회를 끝없이 비판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면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인연이 돼서 러시아를 가시게 되면 모스크바에서 기차 타고 툴라까지 가셔서 거기서 택시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버스를 타시면 한 2시간 40분이지만 실제 거리는 우리식으로 교통을 달릴 땐 1시간 반이면 갈 텐데 걔네들은 철저한 안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가시면 좋은데 여름에는 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덥고 하지만 안에 가면은 나무가 워낙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 톨스토이가 초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라 경마용 그 비싼 말을 사갖고 농지에서 기르면서 좀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 안에 가면 말 사육하던 장도 있고 또 자기가 이 풀을 키우면 꽃
사원도 키웠던 곳이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좀 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 쪽에 비교하면은 아마 피카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왜? 피카소도 살아서 돈을 많이 번 작가입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런 거 비교하면 러시아의 문학 쪽의 톨스토이는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 나이로 보면 이 톨스토이가 80 이상을 살았으니까 장수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 노벨상이 만들어져서 시상 한 게 1901년이 아마 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 톨스토이가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됐는데, 그 못 받은 이유는 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이념 등등의 이유로 톨스토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인물로 갖고 온 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우리는 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이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애독자들은 우선 알 때, 도박꾼, 그리고 불행한 사람, 삶이 궁핍했던 사람,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상페테르부르크, 즉 옛날에 러시아의 수도였던, 소련이었죠. 소련의 수도였던 레닌그라드의 한 가운데 가면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문학과 관계된 비치된 비품은 별로 없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유럽을 여행했던 그 여러 나라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의외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초기에는 부인을 데리고 많이 다녀서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혼자 가서 유럽의 도박장에서 돈 떨어져 갖고 부인 보고 세간살이 팔아 갖고 돈 붙여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부인이 쓴 자서전에 이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흔히 우리말로 군말하지 않고 세간살이 팔아갖고 그 도박 자금을 붙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도박벽은 좀 의외로 굉장히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원고료 받아갖고도 거기다가 많이 탕진을 했고, 이제 그런 면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발작증이 심했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부터 이 발작이 아주 문제가 되어갖고, 나중에 자식을 놓고 살아가면서도 이 발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을 또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군생활이라고 그러죠. 20대 전 10대 군대 들어가서 그 군생활에서 만났던 또 다른 여자, 즉 그 여자는 아기가 딸린 유부녀였죠. 그 여자와 어떤 동거 아닌 관계를 갖다가 그 여자가 놓은 자식을 나중에 입양하게 되고, 그 자식이 나중에 결국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첫 결혼을 했을 때 그 안나라는 여자하고 나이가 1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의붓 아빠, 즉 도스토옙스키도 골탕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젊은 안나의 부인에게도 대들면서 많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안나라는 부인은 싫은 소리 안 하고 보살펴주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안나가 쓴 자서전에 보면은 상당히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같이 들리지만 아마 이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책을 잘 써가 어느 정도 유명해질 때 돈을 받기 전에 원고를 쓰면서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으로 받아갖고 그 계약금을 미리 쓰고
원고를 넘겨주려고 갈 때 아마 그 출판 사장님들이 도망을 많이 갔나 봐요. 그 왜 도망을 가냐? 정해진 날짜에 원고를 안 갖고 오면은 아마 그 당시 또 페널티가 심했나 봅니다. 그리고 요 페널티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출판 사장들이 요 원고를 제때 안 받고 도망가서 있다가 너 날짜 늦었다 해서 아마 페널티를 해갖고 돈을 많이 강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보면은 안나라는 부인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책을 써갖고 원고를 갖고 출판업자 집에 꼬박 입구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 일종의 뒷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이 가난하게끔 원고료를 계약분 받고 파는 과정도 힘들었고 나중에는 젊은 부인 안나가 이 책을 출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한두 번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을 떠날 때 돌스토옙스키가 이제 임종하고 지금은 상페테스부르크라는 그 도시 중앙에 그 유명 명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음악가 차이콥스키에서부터 도스토옙스키 그 무덤이 쫙 질서정연하게 있는데 처음에는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에 무덤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5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안나라는 부인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장을 해서 지금은 합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러시아의 음악가 몇 분도 있고요. 또 미술가 그리고 무덤에도 보면은 다 의미를 붙여놓고요. 그리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비석에.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러시아의 그 하나의 무덤에 관련된 문화도 경험하게 되고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페테스부르크에 가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스토옙스키의 박물관 가시는 거 그리고 요 무덤에 한번 가보는 것도 그 한국인들이 가게 되면 잘 못 찾는 곳 중에 또 2곳입니다. 그냥 큰 에르미타주라든지 박물관이나 러시아 미술관에는 다들 가시는데 이제 요런 곳에 가면 오히려 작가분들이라면 이런 곳에 한번 들리면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할 때 제가 만났던 많은 러시아의 그 토착 제자들은 도스토옙스키를 훨씬 더 높게 삽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러시아적인 작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오히려 러시아 쪽보다는 유럽적인 작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열의 아홉은 당연히 도스토옙스키를 더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환경에서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지하철을 타면은요 참 특이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두툼한 이 책을 갖고 보는 게 거의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 그리고 그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그 정말 두툼한 책을 펼치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데 그 책에 많은 책은 이 도스토옙스키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문화가 한 4년 전부터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모든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그 문학의 나라 이 러시아에서마저 지하철 안에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어갖고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참 제 눈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는 요런 정도로 이제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작가는 오히려 작가보다도 작가가 쓴 소설책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살아서 책을 사실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시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흔히 갈아타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한 권을 무려 8년간이나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소설을 집필하고 그리고 그 집필하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너무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뭐 그 정부로부터 탄압과 오해 등등으로 한데, 그런데 참 이 작가도 그래도 행운이라는 게요. 그 소설 한 권 딱 쓰고 노벨 문학상을 딱 받았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다른 작가보다. 바로 파스테르나크입니다. 파스테르나크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스테르나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작가가 워낙 유명한 소설이 닥터 지바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아마 닥터 지바고는 참 TV에서 수십 번 봤을 거예요. 저도 참 눈여겨봤는데, 이 소설이 워낙 방대하지만은 영화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영할 때 아마 이 닥터 지바고를 절반 이상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상영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런데도 그 잘라냈는데도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도 보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TV에서 보는 닥터 지바고와 또 그 서론에서 펼쳐지는 그거를 보면은, 실제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에서 촬영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 때는 그 소련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래서 이웃 나라의 그 서론에서 촬영을 한 건데, 저는 그 제가 지금 드린 글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한 40분간 외곽으로 나가면 이 파스테르나크가 그 소설을 집필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파스테르나크가 8년간 그 연인하고 묵었던 이 공간이 그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 이유는 스파이 혐의로 막바지에 굉장히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방문을 하고 싶어서 그 러시아 제자하고 이곳을 찾아갔는데, 처음 두 번은 허탕을 쳤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오픈 시간을 지나서 가게 됐고요. 여름이라서. 또 한 번은 갔는데 휴무에 제가 잘못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결국 문을 두드린 건 세 번째 방문이었고요. 갈 때부터 참 재밌었습니다. 그 모스크바에서 교외선을 탔는데, 이 교외선을 한 4, 50분을 달리면 나오는데, 이 교외선 기차에는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미리미리 볼일을 다 보고 탈 텐데,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도에 완행 타면 여러 상인들이 오잖아요. 뭐 사세요? 뭐. 지금도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갔고 한 20분 정도 한참 걸어가면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이 바로 여러분이 책에서 알게 되는 예술촌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예술촌은 왜 유명하냐? 1800년 후반부터 러시아의 많은 가난했던 작가들이 그곳에 모여갖고 토론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이 러시아의 유명한 사실주의 일리아 레핀도 다녀가고요. 또 음악가도 다녀가고, 그래서 그 예술인촌이 지금은 많이 철수하고 집들이 별로 없는데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 때 허름했던 호텔이 그대로 있고요. 그 허름한데, 우리 시골에 가면 뭐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허름한데도 그 100년 이상 전에 많은 작가들이 와서 쉬었던 방이고 하다 보니 의미를 부여해서요, 그 조그마한 호텔에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비쌉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 값이 비싸고요. 하룻밤에 제가 한번 자고 왔는데 한 13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예술인촌은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예술인촌 바로 맞은편의 골목에 그 진짜 허름한 파스테르나크가 생활했던 9년간 살았던 그 공간이 나옵니다. 나무로 된 3층짜리 조그마한 이제 박물관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 작가가 생활하면서 썼던 많은 책, 독서량, 또 피아노도 있고요. 또 거기에 제가 볼 때 아마 일리아 레핀이 방문해서 그려준 음악가 그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초상화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굉장히 힘들고
힘들었으니까 검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산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테르나크는 저는 제가 갈 때 오히려 그 소설보다도 이 사람의 살아왔던 그 흔적들, 고충받았던 거, 그게 오히려 그 닥터 지바고를 볼 때마다 오히려 이게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에 남는 것은 그 러시아 제자인데도 이 파스테르나크를 모르더라고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럼 나랑 가보자 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초행길이니까 정확한 박물관 위치를 몰라갖고 가면서 아마 서너 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두 분은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이 여기에 박물관 있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나중에 마지막에 계속 가서 한 분한테 물었더니 아마 미니 박물관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막바지에 스파이로 찍혔잖아요. 그죠? 스파이로 찍히고 생활의 고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러시아에서 알려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원고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외부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파스테르나크를 스파이 혐의로 몰았고 그리고 그 스파이 혐의로 뒤집어쓰고 깜빵을 간 건 오히려 그 연인이 간 겁니다. 그리고 연인이 두 번이나 깜빵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파스테르나크는 그 고충으로 결국 병들어가 죽게 되는데 그 지금 보면은 톨스토이는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파스테르나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솔제니친도 받았지만 이런 원고들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그 역으로 비판을 가했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출세길에 갔던 양반들은 결국에는 자기 고국으로부터는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죠? 솔제니친도 결국에는 막바지에 미국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나중에 푸틴 때 다시 불려들였죠.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특히 문학 쪽에 보면은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파트에서 오히려 그래서 솔제니친 같은 경우는 거부했죠. 파스테르나크도 처음에는 조국만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 하고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지금도 뭐 매년 노벨상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또 그런 게 꼭 필요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닥터 지바고를 한 번씩 그 볼 때 그 닥터 지바고의 그 서론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농로도 나옵니다. 그죠? 농로제 그 내용상 뭐 그런데 그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영화를 잘 만들었다 뭐 아름답다 보다는 이 파스테르나크의 작가의 삶의 그 고충이 오히려 저는 더 빨리 옵니다. 슬픕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제 인상의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시면 물론 뭐 콘서트장 이 주변에 숨어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내용이 기행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기행문의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곳에 한번 가서 보면 그 작가들의 일대기를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느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물론 시대가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검소하게 삶을 살면서 자기 목적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지를 좀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를 있으시면 오히려 저보다 더 그런 곳을 가셔서 오히려 경험과 체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소설 쪽 파트는 문학 쪽 파트는 이 세 사람을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게 됐고요. 또 그 이외에 뭐 그 과학 분야는 뭐 지금 이제 나로 등등의 얘기 나오지만 그 모스크바 시내에 가다 보면은 가갈린 동상이 굉장히 높게 서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가린 센터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그 박소년 씨인가? 아마 그 러시아에서 가서 우주 할 때 그분의 사진도 있고 등등한데, 그래서 과학 분야도 워낙 또 유명하고요. 모스크바 대학에 가면은 그 분수대가 쫙 있습니다. 그 분수대에 동상들이 쫙 있는데, 그 동상에 보면 그 모스크바 대학 출신들로 그 빛을 낸 그 멘델스 존부터 뭐 그다음에 그 개가 그 침 흘리는 거 있잖아요. 파블로프. 그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학,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 분야에도 워낙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이 나올까? 근데 저는 짧은 지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적인 거, 기후적인 거. 기후라는 거는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한 6개월은 겨울이죠. 그리고 여름 딱 그러면 한 3개월, 3개월인데 그 긴 겨울에는요, 해가 잘 없습니다. 낮도 짧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우울해집니다. 춥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런 우울한 햇볕 못 본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마 이런 창작에 대한 거, 집중력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지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보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겨울 여행은 실내 여행입니다. 그 박물관 보기도 좋고요. 음악 공연 가기도 좋고, 발레 공연 보기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서 비용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런 장점도 찾을 수 있고, 또 가면은 괜히 자기가 작가가 되는 것처럼 상당히 멜론꼴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절 좋은 여름보다는 겨울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그 뭐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 여행의 목적에 맞게 비용과 인원과 이렇게 가고 내용을 미리 좀 더 연구하고 가시면 굉장히 유익한 러시아의 탐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제가 뭐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끝으로 조금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수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역할해주고 하다 보니 그 한 3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모스크바 대학에 들어가서 초청받아갖고 거기 교수실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화장실에 이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고 남녀 구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쓰게 됐는데, 내가 화장실을 쓰는 동안 문이 없잖아요. 남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내 앞에 여학생이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황당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을 때, 뭐 공연 왔을 때, 뭐 모텔, 호텔에 뭐 변기가 아작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때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게 화장실에 뚜껑이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화장실에 뚜껑을 다 뜯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것도 참 특이했고, 그 러시아라 그러면 저도 초기에는 참 추운 나라로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모스크바 대학에 있는데, 그때는 여름에 우리나라 온도로 36도까지 올라가는데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걔네들은 에어컨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여름을 살을 막 태웁니다. 근데 그 더운데 나는 죽겠고, 근데 이 여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물관 가시게 되면 에어컨 우리식으로 빵빵 트는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감질나게 트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응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뭐 박물관 가도 그 땀 냄새 막 보게 되고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풍기니까. 그래서 좀 러시아를 만나게 여행하려면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그 러시아하고 그 변방, 북유럽, 또 발트 3국
요런 러시아와 관련된 인접 국가에 가서 많이 느끼고 쓴 수필 에세이를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할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시간을 또 마련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연 강의의 핵심은 요까지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정말 시간이 많으면, 뭐, 밤새도록이라도 이야기를, 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이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닥터 지바고는 뭐, 워낙 영화에 매료되고 영화가 유명해서, 오히려 그 원작자가 그 누군지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은 오히려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러시아를 주로 그 문학 기행이다 그래서 가면은 거의 지금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지금 가게 되겠네요. 문학 기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러시아 그러면 사실 양대 산맥의 도시가 모스크바 있고, 모스크바는 지금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옛날 그 수도 레닌그라드, 지금은 세인피터스부르라 그러고 러시아 발음으로 빼째르부르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 두 도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술에 대한 거를 제대로 느끼고 보고 작가들을 보려면은 모스크바 주변보다는 오히려 상페테르부르크 주변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또 미술 분야도 일리아 레핀 생가도 빼체르부르크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어디를 가든 비슷하지만 도시 자체가 모스크바가 현대화된 대도시라면 빼체르부르크는 도시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 확장이 금지되다 보니 넵스키라는 그 중심 도시에 오히려 옛날 모습 그대로 건축을 제한받으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변으로 이제 확장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학생도 모스크바 쪽으로 유학 갔던 애가 빼체르부르크에 가서 하루 이틀 놀다 보면은 유학지를 옮깁니다. 상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으로 옮기겠다. 그 정도로 도시가 아름답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독되는 거는 지금 두 번째 도시인 빼체르부르크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한 발레 극장도 마린스키도 빼체르부르크 있고, 도시 전체가 예술 분위기는 빼체르부르크가 맞고요. 저도 잠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간 적이 있는데 공부상 갔지만 잠깐 들여다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시 자체가 그냥 예술품인 것 같아요. 건물 하나하나 그냥 너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던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만들게 된 동력은 뭔가요? 뭐 어떨 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1701년 정확히 연도가 보면, 그 전에는 이 즉 소련이라는 이 나라가 위에 핀란드한테 많이 힘이 위축돼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피터 대제, 피터 대제가 부강한 러시아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도시 자체를 모스크바에서 지금의 페테스부르크로 옮기죠. 도시를 옮겨갖고 그 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지금의 페테스부르크고요. 그때 피터 대제가 도시를 만들 때 우리식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계획 도시죠. 바둑판처럼 가운데다가 직선 12km의 길이로 넵스키 거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딱 5층 형태의 건물을 지었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빼체르부르크라는 도시는 핀란드만에 붙어 있다 보니 도시 구역 자체가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 늪지대인데 그것을 돌을 다 갖고 와서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하다가 죽으면은 그대로 묻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해골의 도시,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거기서 착취당하다가 그 시대에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1701년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20년의 세월을 피터 대제가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지금의 상페테르부르크고요. 그래서 그 만든 이유는 북방의 침략을 지키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설계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여행을 하시게 되면 페테르부르크의 그 네바강 한쪽에 보면은 높은 탑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처음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피터 대제가 야영을 하면서 생활했던 그 공간이 계속 보존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조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하지만은 지금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일가족 무덤이 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한번 또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럽인들이 오면은 꼭 들리는 곳이 오히려 그곳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미술관, 그게 원래 궁전이었다면서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르미타주 뮤지엄, 에르미타주 박물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겨울 궁전이라 이렇게도 호칭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에서부터 그 실제 왕의 업무를 보는 직무죠. 일상적으로는 겨울 궁전이라는 그 궁전에서 일을 보고 여름에는 또 그 여름에 또 배 타고 1시간 나가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여름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는 거기 가서 이제 뭐 여름을 지내고 그런데 이곳을 그 겨울 궁전이라는 곳에는 방이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그곳을 그 일종의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곳을 국민들에게 오픈을 다 시킨 거죠. 그 오픈시킨 게 그 아마 제가 알기로 레닌 때 오픈시킨 걸로 알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왕의 궁전을 이제 미술관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작품이 워낙 많아갖고 뭐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룸에만 가서 봤는데 워낙 많아갖고요. 지하로 가면은 뭐 이집트에서 갖고 온 뭐 피라미드부터 뭐 미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술, 네바강 건너편의 러시아 미술관에 거기는 그 우선 러시아의 작가들 것만 위주로 해놨는데 오히려 회화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는 러시아 미술관에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르미타지 박물관에는 뭐 가게 됐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행으로 갔을 때는 하루 이틀 한두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들을 미리 체크한 다음에 그 룸만 가서 보고 오셔야지 아니면 지쳤으면 다 못 봅니다. 예, 예. 뭐 제가 궁금한 거 많지만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 김영호 국장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도 하고 생각도 얘기를 하고 좀 해보시죠. 먼저 이번에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이렇게 러시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러시아의 어떤 매력과 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한 번 더 그 작품 세계와 인생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러시아를 한 서너 차례 갔다 온 기억은 있는데 근데 왠지 러시아 작품은 저희들도 사실은 학창시절 때 보면서 뭔가 좀 춥고 좀 어두침침한 느낌 좀 이런 것도 있고 또 용어가 그 당시 때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 자체도 길고 어렵다 보니까 집중력이 안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작품 시작하다가 그냥 대충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아까 말씀하신 영화로나 좀 보거나 이렇게 하는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딱 유독 기억나는 건 학생일 때 한번 읽었던 아마 단편 같은데 고골리의 외투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작품을 읽을 때 이게 참 지금 그때 생각해도 참 이 사람의 참 인생이 참 작품 속이지만서도 그 하급 공무원이 그야말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특권 외투 한 벌 사기 위해서 그래 드디어 마련했는데 그걸 억울하게 뭐 뺏기고 나서 그 분함을 못 챙기고 어느 날 갖고 갔다가 죽었고 그래서 유령이 돼서 다시 그것을
뭐 가진 자로부터 이걸 뺏더란다는 그런 어떤 좀 어떤 그런 반전 있는 그런 것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소설 읽으면서도 그때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또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렇게 한 그 신분 사회를 또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참 저렇게 뭔가 의미 없는 또 아니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살다가 정작 얻었을 때는 또 허무하게 그것을 뺏기는 게 또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또 아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이제 톨스토이는 또 살아있을 때는 상당한 자기를 인정을 받았고 죽어서는 또 저렇게 또 묻으면 참 자기가 이렇게 남들이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유언을 남겼던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 반대로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고난 속에 가난한 삶을 살다가 또 죽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 이제 했다는 이런 또 서로의 어떤 반전되는 인생을 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또 시사하는 바가 컸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한 번쯤 다시 이제 그런 작품들을 한번 그때 바쁘다는 이유로 뭐 덮어놨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싶다는 충동도 들긴 하는데 우리 저 원장님 보시기에는 아까 막 얼핏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서도 러시아의 작품이란 게 아까 말한 저 자본주의 하의 뭐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여기 거기 이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러시아 문학의 어떤 그러면은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결국 어떤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제도적 모순 또 혹은 아니면은 가난 그런 시대적 상황이 이런 그 거장들을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됐다고 그 보시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러시아 문학의 어떤 저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개념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러시아의 그 수십 년간 주제가 되고 했던 것들이 농노제도입니다. 그 농노가 일부의 극소수의 주인이 그 농노를 거느리고 행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순을, 그거를 문학에 참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실제 몸으로 부대끼고 또 싸웠던 사람이 톨스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은 이제 힘든 환경에서 그런 문학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이념적인 갈등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레닌이 집권 이후에 나온 뭐 솔제니친 이런 소설 같은 거는 하나의 그런 이념적인 글이 많이 가미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문학의 개념은 그 나라의 토양에서 나온 게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톨스토이는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아까 뭐 전쟁과 평화는 그쪽이 일부를 다뤘지만은 하나의 대작으로서 그 전쟁과 평화는 사실 러시아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작품으로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음악 자체도 러시아적인 거고. 그래서 그 좀 에피소드는 그 프랑스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과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침몰하는 얘기를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보면 거작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도 좀 있죠. 독일인들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면서 망한 얘기. 그 이전에는 나폴레옹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거는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소설로 꾸며진 게 많고요. 근데 그 소설도 허구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에 근거를 한 거에다 약간 픽션을 넣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작가는, 그 글 쓴 작가는 토양에서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좀 풍요롭다는 게, 얘들은 그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가요, 함께 모여갖고 토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드문 환경이 아닐까. 가령 그 일리아 레핀이 톨스토이 집에 가서 톨스토이의 그림을, 이미지를, 작가를 그려준 것도 많고요. 또 음악가가 아까 말한 파스테르나크의 집에 가서 연주한 것도 나오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하나의 그냥 특정한 그림이다, 문학이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아티스트.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떤 그런 걸로 자기들끼리 많이 뭉쳐서 승화하고 토론해서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결국 환경이죠. 이제 그래서 아까 예술인촌이라는 곳도 있었고 그 예술인촌에 모여갖고 토론하고 거기서 먹고 잘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해 줬고 아마 그런 거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게 어떤 전통적으로 오래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된 풍습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하루아침에 된 정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그 러시아에 30년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작가를 만났는데 물론 뭐 겉으로 그게 몰라도 속에서 진심 우러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존경심이요. 그리고 시기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화가가 전시를 하게 된다. 그럼 그때 전시장에는 화가끼리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음악가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 모여갖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걸 많이 목격하다 보니 그 처음에 동기가 뭔지는 몰라도 그걸 떠나서 그 모스크바 주변 예술인촌에도 실제 생활했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그런 걸 했고 또 지금도 그 특정한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그 누가 다녀가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동일한 그 분류의 작가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서로 융화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 뭐 러시아 문화 수준이라는 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아주 깊고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런 거는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좀 도입을 좀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뭐 사실 러시아 쪽은 내용상 어떤 곳을 잡아서 얘기하더라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곳을 잡아서 해도 부족하고 아쉽다고 보고요. 누구보다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그곳을 또 가고 싶은 중독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저는 참 그쪽 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동정도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제일 먼저 갈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가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느낌을 다시 수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런 느낌을 한편은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기회를 제가 토론하게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원래 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또 전문가 한 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도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21년도 세종포럼 제7차 초청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